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25강은 도서 해상 분쟁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고라고 하면 이제 짧게 생각해 본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동맹이 요즘 보면은 이제 복원이 되고 있다. 그 동맹이라고 하면 이제 미일 동맹이 이제 복원이 되고 있고, 그 복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일본이 미국 편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이제 일방적 이제 보호자적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보호자적 입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그 상호 가치 또 전략을 공유하면서 실질적 군사적 협력의 위상 차원으로까지 격상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 일본의 국방비를 이제 2배로 이렇게 늘리겠다 이런 또 발표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갖추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화헌법은 이제 방어하는 것만 이렇게 규정돼 있었는데, 이제 공격한다는 이야기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않고, 이게 반격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가 반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용어까지 이제 변경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영 그 동맹, 그렇죠. 예전에는 과거 이제 영일 동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이제 그 세계 원탑이었잖아요, 영국이. 그래서 영일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그 일영 동맹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이 더 강한 군사력 3위의 그런 강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영일 동맹이 1902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2년에 그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일본과 이제 동맹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동부가 동맹이 이제 파기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는 적국으로 이렇게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지나가지고 대중국, 대러시아 전략 차원에서 지금 새롭게 이제 동맹을 이렇게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미일영 동맹을 이제 영국 총리하고 그다음에 일본 총리가 이렇게 동맹 관계에 이렇게 기자회견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영국을 이제 방문하고 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날아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의 이러한 동맹의 복원은 협의적으로는 항행의 자유를 위한 연대 차원이면서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한,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대중국 대러시아 대결 구도를 위한 정비의 일환으로서 동맹 구축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이제 지금까지 요즘의 이제 분위기를 이제 좀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도서 해양 분쟁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서 해양 분쟁의 성격은 이제 본토와 같은 분쟁의 일반성 같은 그 어떤 그런 성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도서 해양 분쟁은 본토와는 다른 도서 해양 분쟁의 그 특수성으로의 그러한 성격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분쟁의 성격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요 도서 해양 분쟁의 특수성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지, 뭐에 대해서요? 본토와 같은 일반성에 대해서 어떠한 분쟁의 특수성이 도서 해양 분쟁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쟁의 이제 외부 무력 개입의 저지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부분적 영토에 대한 침입 내지는 분쟁이기 때문에 타 국가에서 개입이 힘들다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영토에 대한 이렇게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면은, 본토에 대한 부분이면 다른 외국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요 도서
해양 분쟁은 그 부분적 영토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타 국가에서 무력 개입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 그 저기 국제 재판소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하는 차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이제 분쟁이 도서 해양 분쟁의 이제 모호성이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쟁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쪽이 이 도서와 이 해양에 대한 그 주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모호하다. 그 모호성.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렇게 그 역사적인 어떤 저희가 있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점유를 그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분명하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도서 해양 분쟁은 굉장히 그 성격이 그 명확지가 않다. 누구 건지 잘 모른다. 결국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서로 발견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점유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쟁이 잠재성을 그 특수성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항시적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이제 무엇을 계기로 폭발한다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분쟁이 도서 해양 분쟁이 대부분에 있어서는 수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엇을 계기로 해서 폭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쟁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의 잠재성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또 전략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분쟁을 이렇게 분명히 분쟁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또 복합적인 또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을 이렇게 가만히 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재 이렇게 저기 하지 않게 분출할 휴화산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쟁 해결의 국제 기구 힘, 그러니까 집행력은 아주 미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화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후에 그리고 또 1990년대 후에 더욱더 이제 제도화 과정을 밟고 있지만 이제 강대국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결국 무력을 비롯한 힘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웬만한 나라는 그러니까 약소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강대국과 약소국의 분쟁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강대국의 힘이 국제기구에 이제 또 발휘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만은 웬만해서는 이러한 말을 듣지 않는다 국제기구. 그러니까 집행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본격 분쟁을 위한 전술적 차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제한적 무력 투사를 통한 힘의 과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본격 분쟁, 그러니까 본토와의 어떤 본격 그 전쟁에 앞서서 제한적으로 어떤 무력을 투사함으로써 이제 본격 분쟁을 예방하는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하와이를 이렇게 폭격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으로 확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간을 보는 경우죠. 이게 가능한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기 본격 분쟁을 예방하는 성격도 있다. 왜냐면은 이제 둘의 압력이 굉장히 이렇게 팽배한 가운데 이제 가스를 좀 빼듯이 이렇게 팽팽한 그런 가스를 빼서 이렇게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도서 해양 분쟁을 통해서 서로 이제 힘을 조금 이렇게 충돌을 한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던가 이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 분쟁을 위한 전술적 차원,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분쟁의 환경 종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토에 있어서의 분쟁은 어떤 경제라든가 어떤 다른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초월해서 그거를 넘는 어떤 그 분쟁적 성격을 갖는 데 비해서 이 도서 해양 분쟁은 이제 경제적 이익 추구라든가 협력의 환경에 있어서는 이제 도서 해양 분쟁은 이러한 국가 이익에 의해서 이제 문제로 인식되지 않게 관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편 대결의 분위기 속에서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전면에 드러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
이제 해양 분쟁은 그 저기죠. 이러한 그 경제적 협력의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뭐 세계화의 분위기라든가 세계의 어떤 분위기가 좋으면은 웬만한 이런 그 분쟁은 이렇게 잠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이제 대결의 분위기가 되면은 그 어느 문제보다도 전면에 드러나는 그러한 이제 환경 종속성 성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 이익에 비표명성이 있다. 즉 단순한 도서 섬 차원의 분쟁으로 표명된다. 그러니까 이 도서 해양 분쟁의 어떤 저기 내거는 그 이유가 어떤 조그만 섬에 대한 어떤 그 저기 영유권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막대한 이제 경제적 이익이 있다. 배타적 경제 수익이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자원 이익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요 작은 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배타적 경제 그 수역을 얻고 여기에 무슨 해양 자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제 자원이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표명하지 않죠. 이렇게. 그리고 또 군사적 전략 이익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 이익은 표명하지 않는다. 내가 전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영유권만 주장하는 걸로 요 한정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섬 하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섬 그 자원과 그 배타적 경제 수역 그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이제 그 어떤 전략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도서 해양 분쟁의 앞으로의 양상은 이제 지금까지의 세계화 협력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세계화 협력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도서 해양 분쟁은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소극적 측면 또는 해결 지향적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신냉전과 이제 대결 시대에 있어서의 이제 그 도서 해양 분쟁은 뭐예요? 이제 보다 다양한 형태로 각 지역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항행의 자유에 있어서 의지를 혹시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특히 대중국 그 저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남중국해 등을 비롯해서 이런 항해 요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밀리는 일, 포기는 않더라도 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저 달러 패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동맹 관계에 있어서도 동맹이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의지를 포기하거나 또는 이것을 해결할 어떤 그 능력이 안 되면은 상당히 그 중간에 이렇게 눈치를 보는 국가들도 굉장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동맹에 있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성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유일 강대국에 의한 평화가 무너질 때 그래 이것이 이극 체제가 되면은 오히려 작은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처럼 양 진영이 강하게 싸우고 있으면은 저기죠. 이렇게 작은 분쟁은 서로 일어나지가 않는 성격이 있다. 오히려. 근데 이제 그 유일 패권 시대 그 미국의 이런 체계가 무너지면은 그 무너져서 열국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쟁의 향연, 분쟁은 이제 이 세계 각국에서 이제 일어날 만큼 일어나게 된다. 이제 난리 브루스를 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동부가 지중해 중동 이제 도서 해양 분쟁에 대해서 이제 그 분쟁 내지는 또는 혹은 군사적 충돌이 높은 지역 이제 분쟁 지역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군사적 충돌이 높은 이제 도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부가 이제 도서 해양 분쟁 지역을 간략하게 보면은 일단 이제 일본과 러시아 이제 쿠릴 열도 분쟁이라고도 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북방 4개 도서 문제라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냉전 시절에 이제 그 저기죠. 요러한 각각의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벌써 자신들이 16세기 중반에 서로 이제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피고 뭐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장되어 왔죠. 근데 이제 최근의 것만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냉전 시절에 이제 1956년에 일소 공동선언으로 평화 조약을 일본과 러시아가 소련이죠. 그때는 체결 후에 2개 섬,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를 이제 반환하겠다. 이제 소련이 그렇게 의사를 이렇게 내비쳤는데 이제 미일 안보 동맹이 1960년에 체결한 뒤에는 이제 그 소련이 이제 풀딱지가 나가지고 없던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화 협력 시대에는 협상도 여러 번 있었고 협상의 여지도 있었다. 그래서 푸틴이 2개 섬을 이렇게 반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이 4개를 다 이렇게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협력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냉전 시대가 되고 또 그리고 뭐예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에 그 일본이 이렇게 섰잖아요. 우크라이나 편을 드니까 러시아에서 굉장히 일본을 이제 적대 세력으로 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평화적인 협상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러한 일본과 잠시만요. 일본과 그 러시아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사할린 섬이 있고 여기 후쿠오카 그 섬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캄차카 반도에서 여기 그 북해도에 이르는 요 쿠릴 열도라 그러는데 요 부분 요 남 쿠릴 쪽에 있는 4개 섬 4개 섬이 이제 분쟁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요 부분 여기 가까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캄차카 반도하고 여기 사이에 쿠릴 열도에서 있어서 일본 쪽에 이제 북해도에 붙어 있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코탄섬, 하보마이 제도, 그다음에 쿠나시르, 에토로후 이러한 4개 섬에 대해서 서로 이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두 번째로 잠시만요. 잠깐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에 이제 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독도 문제이지 독도 분쟁은 아직 분쟁적 수준까지는 이제 오지는 않았죠. 그렇죠. 중국 전선에 있어서 독도 문제의 분쟁화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근데 이제 국제재판소로 가면은 이제 굉장히 한국에게 불리하다. 공동 관리 판결이 이제 유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독도를 굉장히 어떤 민족의 뭐 어떤 서린 것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저기죠. 굉장히 우리가 주장할 만한 근거는 굉장히 좀 빈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평화선을 지으면서 여기를 이제 저기 했잖아요. 점령을 완전히 실효 점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이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분쟁 지역화 하지 않는 게 조용히 이거를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한국과 이제 조선, 이제 북한, 네, 그 서해 5도 지역 여기 이제 분쟁 지역은 아닌데 요 지역에 이제 충돌 가능성이 이제 큰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제가 여기 조선이라 그랬냐면은 이 나라가 사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김씨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탈북자 이렇게 그 유튜브를 좀 청취를 할 게 있는데 요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 여기를 이제 그 한국으로 이렇게 알게 됐는데 남조선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남조선으로 그러고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낯설다. 한국이라는 저기가 근래에 이제 그 한류 드라마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도 많이 알려졌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
요 한국이라는 이름을 잘 몰랐다. 그냥 남조선으로 계속 듣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북조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북한이라고 이렇게 할 때 북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소리를 이렇게 듣지를 잘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조선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게 어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연평도 포격이 2010년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0년 때 보면은 그 포격 사항이 이랬죠. 이렇게 기억나죠? 2010년에 그때 이제 11월인가 그때 이제 12월인가 11월인가 이때 굉장히 폭격이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9년도에 한박도가 한국 이렇게 섬인데, 이것이 이제 북한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이 점령해서 군 기지를 건설했다. 이것이 2019년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참 굉장히 저기 하다. 이거는 문제가 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서해오도가 백년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강화도 옆에 여기 한박도가 원래 이제 우도 위에 이게 우리의 행정구역상으로 편제되어 있는 건데, 이게 몰래 이제 점령해가지고, 이거 무인도였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완전 자기들의 기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요거는 저기 해야죠. 언젠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이거 빨리 다 되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의 어떤 이효도, 그 다음에 서해 수역 문제가 이렇게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우리가 강의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위에서 여기 이제 쿠릴 열도, 그 다음에 여기 동해,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서해 무단으로 자원을 시추 개발을 2008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서해 지역은 잠시만요. 그 서해 지역은 뭐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국제해양 저기에서 등거리선으로 잘 나눠야 되는데, 요 지역이 이제 경계를 이렇게 확정하지 않았어요. 서로 중국하고 여기 한국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요 지역에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탐사도, 우리가 2005년에 탐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이 항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2008년인가 그 몇 년 뒤에 여기 요 내에서 이제 이제 원유 탐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시선이 발견을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전체를 지금 서해 전체를 자기 내해화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협력 시대에 있어서는 이호도에 대해서 그렇게 또 크게 저기 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반공 식별구역을 이렇게 침입을 요즘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 영유권 주장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호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중국해에서 이제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이제 이 이호도도 이제 자기네들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요 이호도는 뭐예요? 여기 암초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저기 기지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이제 중국 센가쿠 열도 이제 분쟁이 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이제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빈번히 상륙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제 어떤 군인이 상륙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군인인데 민간인
이제 복장과 민간인 배를 이용해서 상륙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분쟁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마지막 때와 연결돼서 생각해 볼 때는 센가쿠 열도에서 동북아 전쟁이 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센가쿠 열도의 분쟁이 간단하게 그 분쟁으로 평화적 시대에는 분쟁 그 자체로 끝낼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예전에 그 일본의 하와이 폭격이 여기 2차 세계 대전으로 태평양 전쟁으로 크게 확전되었듯이 요 센가쿠 열도를 이제 중국이 그 만약에 그 건든다면은 이렇게 그 도발을 한다면은 이것이 크게 동북아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가장 큰 어떤 분쟁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깐 좀 인터넷 자료 잠깐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예. 그렇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대만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만 가까운 이쪽에 여기가 이제 센가쿠 열도라고 하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이오다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조어도라고 하는 이런 뜻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일본은 여기도 다 이제 일본 열도 일본 이제 거기 그 열도인데 여기에 이제 그 끝에 대만과 이쪽 끝에 이렇게 요 센가쿠 열도가 있다. 일단은 그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일본과 연결된 요 지역이 중국이 이렇게 태평양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방어적인 군사 전략적 위치 그 역할을 크게 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만과 중국에 있어서 금문도 이제 지역이 있다. 여기는 이제 분쟁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만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 완전히 대만의 영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만 도서다. 그러니까 대만 본토로부터는 190km. 그렇지만 중국에서 2km 떨어졌기 때문에 정확히는 1.8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코앞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금문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충돌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근데 이 금문도 이제 중국의 점령을 할 이렇게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확전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 본토를 침입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금문도를 이렇게 점령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이런 좀 가장 좀 충돌 가능성이 크죠. 요건 이제 확전까지는 되지는 않고 이렇게 금문도를 점령하는 수준에서 어떤 그 뭐랄까 하나의 중국을 이렇게 인정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중국이 나올 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어떤 대결에 있어서 괌 지역이 굉장히 도서 해양 지역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태평양 핵심 기지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에 있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오키나와 기지에서 미군이 이렇게 뜨기도 하지만 핵심 전력은 또한 그 괌 어떤 무기라든가 이쪽 그 전략 폭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괌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1월 초에 23년 1월 초에 괌 인근 해역까지 중국이 항모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괌 지역은 미중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이 가장 먼저 타격할 미국 영토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잠시만요. 우리가 보면은 가만 있자. 구글 지도를 잠깐 보면은 여기 괌 지역이 여기에요. 잠시만요. 여기가 괌 지역인데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예, 요쪽 지역이 괌 지역이에요. 괌.
요쪽이.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며칠 전, 얼마 전에 왔다 갔다 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랴오닝함 전단이 미국 거점인 그 괌 근처까지 항행해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점점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데 그 필리핀, 중국에 있어서의 남중국해 문제, 그러니까 난사군도에 있어서 이제 헤이그 상설 그 중재재판소에서 이제 요 분쟁에 대해서 필리핀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이제 16년에 이렇게 내렸는데 중국은 신경도 안 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 남중국해를 이제 내외화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암초 같은 데다 이제 시멘트 같은 거 붓고서 자기네들 이제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요 상설 중재 재판소의 그 어떤 그는 어떤 건지 잠깐 보면은 위키백과를 잠깐 보면은 필리핀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 16년에 제소를 했는데 상설 중재 재판소는 그 중화민국 타이완이 지배 중인 그 이투아바 섬을 포함한 9개 섬이 암초나 간졸 노출지라고 판결했다. 가장 큰 섬도 암초이므로 스플래틀리 군도의 모든 섬과 스카버리 암초는 영해와 이이지,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이러한 판결에 신경 쓰지 않고 남중국해를 자기네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베트남도 이렇게 중국과에 있어서 아까 방금 얘기한 남사군도 여기에 이제 이제 굉장히 이제 분쟁에 예민한 상태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경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항행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남사군도 문제에 굉장히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트남도. 그리고 이제 호주와 중국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솔로몬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솔로몬 제도는 이제 파푸아 뉴기니 그 위에 있는 이제 제도인데 1978년에 독립을 했다. 영국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영연방 국가이긴 하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대만을 지지하다가 19년도부터 2019년부터 중국을 지지하면서 중국과 이제 안보 협정을 맺어 있는 상태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중국 이제 기지도 이제 들어서려고 하고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좀 돈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중국 돈에 굉장히 이렇게 여기를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주 안보에 상당한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호주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반중으로 이렇게 그 분위기가 되는데 이러한 이제 솔로몬 제도 문제도 한몫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략히 그걸 살펴보면은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잠시만요. 그렇죠. 여기 호주 위에 여기 솔로몬 이게 군도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여기 그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지럽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자기네들 편으로 좀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군사기지가 서게 되면 호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그 자유 진영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한 그러한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동지중해 중동 도서 해양 분쟁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동북아 지역의 어떤 이제 분쟁 지역을 잠깐 살펴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동지중해하고 중동은 특히 이제 자원 문제 성격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두 곳을 둘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나라 간 이제 분쟁이 있긴 한데 이제 투르키예하고 그리스 도서 및 해역 분쟁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해상 충돌이 이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투르키예가 이제 근도서 터키 지역에 가까운 이제 그리스 섬을 점령 가능성도 지금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요즘 이제 에너지
러시아 문제라든가 여러 에너지 문제를 통해서 이 동지중해 이제 에너지가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도 보듯이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잠잠하던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나토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충돌이 이것들이 다 잠재해 있었는데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이 이제 되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중해 지역이 상당히 저기 이렇게 분쟁 지역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그리스하고 터키, 그러니까 터키 요 앞에 있는 앞바다에 있는 섬도 다 어떻게 그때 어떻게 저기를 잘못해가지고 1923년 이 무렵에 어떤 서로 분쟁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섬들이 다 그리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죠. 이제 터키로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키프로스, 이제 북키프로스는 터키령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쪽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터키 그리스 분쟁, 또 터키 키프로스 분쟁,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리스하고 이집트 문제, 여기 동지중해 여기 해양에 대해서 그리스, 이집트에 또 분쟁이 있고, 또 리비아하고 터키에 여러 가지 분쟁 지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굉장히 핫한 분쟁의 어떤 핫한 지역으로 이제 점점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 동지중해 지역이.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굉장히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아랍에밀리트하고 또 이란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지역에 세 개 섬이 있는데, 여기 페르시아만 요쪽 이렇게 볼록 나온 데 있잖아요. 뿔로 그 지역이 있죠. 이렇게 거기 이제 대터부섬, 소터부섬, 그러니까 무사, 여기 잘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잘못 쓴 것 같네요. 무슨.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영국이 1971년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철수하면서 이란이 이렇게 점령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란이 점령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에 작년 12월에 이제 중국 시진핑이 이쪽 지역에 이제 중동 방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도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이 이란을 좀 발끈하게 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요 사우디를 비롯한 이렇게 이쪽 지역의 순리파 지역의 나라들과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위해서 약간 이란을 약간 배신하는 성격을 약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조금 화가 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잠시만요. 그렇죠. 이렇게 저번 달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시진핑하고 여기 걸프만 국가들,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라든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여기 아까 아부 무사섬이네요. 아까. 그렇죠. 여기 무사라는 게 이제 모세를 뜻하니까, 아부라는 게 저기 아버지라는 뜻이니까 어떤 아부 무사의 아버지 섬이란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측 정상들은, 그러니까 양측 정상은 아랍에밀리트하고 이제 중국 시진핑 어떤 공동 성명이죠. 세계선 문제를 양자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라는데 하는 데 있어서 아랍에밀리트의 평화를 위한 구상과 평화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저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지금 조금 화가 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해역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영국이 굉장히 이렇게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해역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프랑스가 많이 이제 영국은 독립하면서 많이 다 떼줬고, 프랑스가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해역을 가지고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장 세계에서 1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태평양 지역, 남태평양 지역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대서양 지역에도 있고, 또 여기 남인도양 지역이라든가 여기 서태평양 지역까지 굉장히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장 1등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라는 사실도 잠깐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와 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섬들이 강하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영향을 받는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곧 7년 환란에 들어선 지 1년 반 되는 시점 무렵에,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한 지 1년 반 되는 시점에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여섯째 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섯째 인은 어떤 시기냐면은 지구에 이제 지각이 큰 요동이 생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들이 각 도서들 해양에 있는 섬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5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선에 흔들려선 과일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기서 이게 각 산맥과 큰 섬들이 제자리에서 이제 옮겨질 정도로 엄청난 지구적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점에 큰 1년 반 정도가 지나는 시점에 이렇게 저기다 큰 섬한테 그 큰 영향을 끼치는 지각 변동이 있다라는 거를 요 마지막 때에 알고 있어야 된다. 섬에 살고 계신 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좀 리더들도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좀 된다. 그래서 이때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서부터 도서 섬 지역으로부터는 탈출돼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펼쳐질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도서 섬 지역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3분의 1이 두 번째 나팔로 3분의 1의 그 해양이 영향을 받잖아요. 부서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도서들도 상당히 많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 때 초기 그 두 번째 인과 네 번째 인 시기니까 마지막 때 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가 동북아 전쟁이 본격 벌어지는 그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마태복음 24장 7절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죠. 요렇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대적해서 일어날 때가 이때에 이제 동북아 전쟁도 이제 벌어진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환란 시작하는 초기에 이렇게 동북아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러한 많은 이렇게 그러니까 도서를 중심으로 한 분쟁 지역 여러 곳에서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도 이렇게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중해 지역에서 작은 불 적그리스도가 패권을 잡고, 그러니까 작은 불 적그리스도가 지중해 지역에서 패권을 잡고 세계 제국을 건설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전반기 그 중에서도 초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 등이 전쟁에 의해서 크게 내상을 입는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제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그 전 3년 반 때에 지금 세계 패권 1, 2국이 서로 붙게 됨으로써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몰락을 해야지 세계 제국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 반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세계 여권, 그러니까 열불이 이렇게 그로 통해서 이렇게 그 장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림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동시 몰락하게 되는 이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한미일 이제 동맹의 이쪽 편에 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또 다음 정권이 이렇게 또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또 이렇게 될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있죠.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일단은 우리가 한미일 동맹에 중국과 대결하는 구도로 이제 일단 잡혔다라고 보는 게 이해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되는 국제 질서는 결국 이제 마지막 때의 대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23년은 본격적으로 이제 군비 경쟁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원되는 국제 질서, 그러니까 형상 기억 학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형상을 기억하는 학금처럼 지금 이제 영일과 이제 그 미일이 이렇게 동맹이 이렇게 복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아가 구별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서 지역 분쟁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확정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은 센가쿠 열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요 센가쿠 열도가 확전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기 관리를 뭐 지금은 대만 문제에 초점을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가쿠 열도는 조금 잠잠한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해안을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때 큰 충돌이 벌어지게 될 거다. 중국의 어떤 다른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서부 지역이라든가 북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남부 지역 이런 게 아니라 요 해안가 중국의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쭉 열도들 있잖아요. 대만, 그 남중국해 여기 이러한 부분들 요 앞에서 이제 크게 전쟁 가능성이 그 큰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오도 문제가 이제 가까운 시간 안에 이제 수면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이제 점점점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 있게 됨으로써 중국이 이제 이오도 문제를 이렇게 굉장히 시비를 걸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독도 문제는 물론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 독도 문제의 어떤 이간책을 굉장히 쓰려고 이제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이제 저기를 해서 이것이 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도 여러 가지 이제 대중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이렇게 어떤 분쟁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투르키예하고 그리스 지역적 이제 분쟁 가능성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크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토라든가 이런 것 이제 지역 굉장히 좀 어떤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이제 투르키예하고 그리스 이제 이런 분쟁하게 되는 것은 약간 아까 군사적인 힘에 어떤 미국 세력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자원의 문제, 그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동지중해 지역에서 자원 분쟁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쟁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올해의 해상 충돌은 어떤 형태로든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트루키의 그리스 나라들이 결국에는 이제 다 열부를 이루는 이렇게 지중해 지역권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충돌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타협하는 선에서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